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은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한국 조금 엇갈리는 지금 모습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떼놓고 가자, 디커플링 정책에서 좀 위험을 좀 줄여보면서 가자, 디리스킹으로 바뀔까요? 수혜업종, 피해업종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금요일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게 될 미국 시장은 한번 휴장을 하면서 쉬어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 우리의 힘만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오늘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성공투자 전략 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오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간 방송을 통해서도 투자 인사이트 추가로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 그리고 우리 시장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김 PB 전문가와는 미장원 들어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금요일 좀 많이 밀렸죠? 네, 그간 가파른 상승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은 0.37%, 다우지수는 0.32%, 나스닥은 0.68%, 약보합세로 3대 지수 모두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이 상이하게 움직이면서 혼조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보합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전에 다모다란 교수가 엔비디아를 모두 매도했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아크인베스트마저도 고평가라고 엔비디아를 경고했었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1993년부터 엔비디아 이사를 역임했던 헨치콕스 또한 수백억 원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적으로 처분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인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끌고 가는 이런 대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그래프들을 면밀히 좀 봤거든요. 그런데 각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뭐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려는 사람도 많지만 팔려는 사람도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AMD는 더 내려갔습니다. 네, 요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AMD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간 탑픽 종목을 AMD로 지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경쟁사인 엔비디아로 변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업체들보다 좀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단기 상승에 대한 상당한 잠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023년 AI 테마로 다른 종목들을 제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또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 등급으로 유지를 한다고 전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AI와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의 어떤 숨고르기 상태로 지금 이제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아니죠. 엔비디아는 이제 강보합을 갖고 AMD가 3% 정도 떨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주가들이 지금 엔비디아 보면서 막 달려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지금 행보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아까 미국 국무장관이 4년 반 만에 중국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면서 예전에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가 아닌 탈동조화죠. 탈동조화 좀 떼놓고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좀 위험을 줄여보고 가자. 디리스킹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IT 쪽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반응들이 좀 안 좋은 느낌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그동안 좀 올라서 조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배어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최근에 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근데 시장의 반응이 지금 요 이슈로 이제 움직였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외교부장인 친강과 회담에 나섰는데 중국 측에서는 대만 독립 지지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블링컨 같은 경우는 그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고 안정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팅 결과가 전 세계 반도체나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만 IT 반도체 쪽 이쪽은 조금 좀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 강세가 아주 좋았잖아요. 하루 좀 밀리는 것 같더니 또 올랐습니다. 이쪽은 좀 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좀 수혜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이죠. 배터리 쪽 자동차용 그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은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이제 재밌는 게 GM하고 포드는 큰 움직임이 없었던 데 반해서 테슬라는 상승하고 있는 GM하고 포드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에 따르면 4년 내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기간 동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0%대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량 시장의 전통 강자였던 포드와 GM이 전기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시장 판도가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GM 포드 쪽 주가는 조금 약간 약했고요. 테슬라 쪽은 확실히 주가가 좀 이제 매력적인 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심리가 뭔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재 가치나 아니면 내지는 뭔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보다도 현재는 뭔가 투자자들의 강력한 심리 때문에 이제 영향을 테슬라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좀 밀린 것 같아요.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데는 우리는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대로 갔거든요. 넷플릭스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고평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넷플릭스가 과열 신호가 잡힌 상황이고 주봉상 기술적 지표에서도 과열 신호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쉬어갈 필요성은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여지보다는 하방으로 열린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의 메리트가 넷플릭스 개별 종목만 봤을 때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나온 이제 제가 지수를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빅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이 빅스 지수도 13까지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은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기관들 조금 투자 비중 지금 변동에 서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투자 비중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 투자자인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주식 비중을 과거에 비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조금 어느 정도 늘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추세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 비중을 최근까지 감소시켰다가 올해 들어서 크게 좀 늘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 간의 시야 차이가 컸던 적이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옳은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펀드 매니저들이 옳았다고 이제 생각할 경우에 어떤 시장에서 안 좋은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크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소매로 인한 급격한 시장 하락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던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펀드 매니저들이 먼저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물량 한 번 더 털어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던 이런 상황이 2008년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펀드 매니저들의 성향을 보면 보통 경기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전히 펀드 매니저들이 설득될 수 있을 만큼 큰 경기 회복이나 악재 해소는 없기 때문에 좀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에 맞춰서 포지션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나올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의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에 올라올 수 있을지 당분간 이 부분을 좀 추적해서 좀 기초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빅스나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 아주 좋은 부분을 갈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게 제 학습상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인 시장 가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직전 며칠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정선을 상승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3거래일 정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1~2%권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옵션 거래 대금도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많이 급감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가격을 저는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의 어떤 하락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꺾이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트리거들이 발생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받아서 한 번에 시세가 못 떨어졌던 게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소송전에서 가장 쟁점인 게 지금 뭔가 알트코인들이나 다른 여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거든요. 근데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충분히 탈중앙화가 돼서 증권으로 보기 애매한 암호화폐는 오히려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술품이나 현물자산 이런 자산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탈중앙화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권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규제를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니 기타 자산 정도로 좀 이제 분류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리플 소송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을 포함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게 거의 본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들이 코인베이스의 주가 그리고 암호화폐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좀 결론적으로는 증권이라는 결론이 되도록 안 나오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본질적으로 그쪽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 PB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힘찬 월요일에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하면서 증시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시은 팀장님께서 선정하신 뉴스 헤드라인 만나볼 텐데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프리카 평화사절단 종전 촉구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 헤드라인 만나보고 계신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7개국 국가 정상들로 구성이 된 이 평화사절단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종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좋은 헤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헤드라인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전쟁이 이렇게 계속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좀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될 전망인데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러시아 쪽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런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지금 흑해 곡물 협정 관련했을 때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이 말하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파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관련했을 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최빈국들에게 곡물을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고 봤는데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에 가는 곡물 공급량, 그러니까 흑해 협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 곡물량이 아프리카로는 약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뭐 곡물이라든지 대부분은 EU로 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업적 프로젝트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면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러시아가 서방 국가를 상대로 어떤 카드,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내놓는 카드가 아무래도 곡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쟁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곡물인데 곡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이 곡물 주요지대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이 작년에 체결된 이후에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띄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관련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8일이었죠. 지금 뭐 거의 한 달 딱 되는 것 같은데 지난달 18일에 다시 러시아를 겨우겨우 이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협상을 2달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점 김시은 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평화사절단이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완전하게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철수한 뒤에만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 양국 모두 굉장히 팽팽하게 물러서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또 최근에 전투가 좀 격화가 되면서 양국 모두에서 사상자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이 사실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사실 지난 금요일 시장만 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꽤 테마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21일, 현지 시간 21일에 런던에서 재건 회의가 또 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전쟁에 일단 좀 종전이 돼야 재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어떤 투자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될까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시은 팀장님이 좀 잡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주를 해야 되냐 혹은 뭐 곡물주를 해야 되냐라고 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년 넘게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미리 잡혀 있고 그리고 MOU에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아직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주요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6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요 곡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7월 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그렸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공급난에 문제가 생겼는데 7월부터 다시 한번 안정화가 그려졌던 이유가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로부터 인해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띄었습니다. 특히 소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사례를 보면은 다시 한번 머리가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한 5월, 6월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는 뭐 댐 붕괴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급격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전과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어요. 다운되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상기후 이런 요소들을 더 보게 됐을 때 저는 앞으로 지금 뭐 소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전쟁이 일단 당장은 끝날 기미가 보인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쭉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재건주들이 재건 테마가 부상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오늘 투자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김시은 팀장님께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금 도표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주요 곡물 가격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고 거기다가 환경적인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도 원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후 이야기도 있고 주요 산지들에서 생기는 이슈 때문에라도 우리가 곡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온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슈가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곡물 관련했을 때는 크게 여러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댐이 붕괴되면서 이런 뭐 공급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심은 폭발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곡물 작황에 몇 년간 문제가 생길 예정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간 좀 개관을 좀 못할 것 같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이 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댐이 붕괴되면서 댐 하류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 보니까 새로 심은 경작물들을 지금 활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댐 주변에 설치됐던 지뢰들이 함께 휩쓸리면서 사실상 피해 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부 언론사 같은 경우에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복구하는 데 걸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곡물에 대해서 영향이 좀 크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댐 상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주요 수확기가 7월에서 8월 정도인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수확하기 한두 달 전 작황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댐 상류 쪽에서도 작황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작황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CNBC에서 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량이 회복되려면 2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보리라든지 밀,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는 40년, 그리고 옥수수나 유채씨 같은 경우에는 50년은 되어야 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타격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유채씨유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좀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설명했던 푸틴이 흑해 곡물 협정 관련했을 때 파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푸틴이 계속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푸틴이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연장을 했는데 계속 우리 연장 안 할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다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푸틴도 러시아도 이 점을 알고 있어요. 이 점을 알고 있고 계속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G7과의 전쟁을 사실상 러시아 혼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 상승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5월 협정을 연장했을 때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암모니아 수송관을 좀 연결해달라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수송관 파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생겼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러시아가 지금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곡물협정, 흑해 곡물협정의 테이블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되풀이된다고 해도 푸틴의 목리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일을 두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인도도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주요 곡물 산지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가 좀 있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 시애틀 항구 쪽에서 노동 분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애틀 항구가 미국이 수출하는 분량이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주요 교역로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같은 아시아 쪽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항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업자가 주로 시애틀 항구를 의존하다 보니까 곡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밀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좀 잠잠해졌던 이유가 미국 쪽에서 생산량, 그러니까 미국에서 밀 생산량을 많이 뽑아대면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재고 자체가 많이 쌓여 있어서 선물 가격이 이전만큼 많이 뛰어오르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미국이 60년 만에 밀 흉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급에 대해서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보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좀 남아있는 밀도 좀 갈아엎을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쪽에서는 굶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아무래도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볼 필요도 있고 특히 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요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산량이 좀 적다고 해서 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쌀은 계속 먹어줘야 하는 것처럼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밀이 주요 먹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물 대비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물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더 낮아졌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밀이 생산량을 보게 됐을 때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3위는 러시아, 4위가 미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제쳐두고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인도도 지금 엘니뇨 때문에 고생이 많이 심합니다. 뭐 이상 기후 때문에 작황 상태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네. 심지어 밀 가격이 좀 사실상 안 좋다 보니까 인도에서 보호무역주의 내세우게 되면서 밀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팔아 우리나라에서만 소비할 거야 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행해왔던 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올해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밀 주요 수출국 그러니까 생산국 같은 경우에는 밀에 대해서 수출을 할 의지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주가들도 함께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수혜 섹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곡물 그리고 곡물 가격이 계속 올랐던 원두라든지 설탕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곡물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좀 튀어오르기도 하고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쪽이 곡물 섹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번 주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크게 움직였어요. 시간 외에서도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재건주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펼쳤었는데 하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곡물주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5시 10분, 20분까지는 재건주가 굉장히 강세였고 심지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5시 10분, 20분쯤에 상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상까지 걸려 있었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고 오히려 그 시간대부터 곡물 섹터 쪽으로 수급이 전환되면서 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3% 정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호가가 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물 섹터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재건주가 강세였는데 곡물주가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올랐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수급을 조금 뺏어왔다는 점을 보면은 다시 한번 곡물주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 섹터 중에서 가장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수급적으로 몰릴 수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사료를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평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한 갭을 띄워서 상승한 다음에 일정 라인 그리면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평선도 정배열 그리면서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미래생명자원에서 좀 보고 있는 점은 금요일 1분 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3시 10분, 그러니까 3시부터 넘어서는 아무래도 주말 리스크,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빠집니다. 네. 네, 많이 빠지는데 오히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3시 10분 이후부터 급격하게 탄력 받으면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네요. 특히 이 시간대 2% 넘게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미래생명자원이 후반부에 가서 끌어올리려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곡물을 가장 먼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곡물 중에서도 미래생명자원 이야기 해주셨고, 한 종목 더 본다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설탕 쪽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곡물보다는 설탕 쪽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가 엘니뇨로 인해서 소프트 쪽에 좀 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원두라든지 설탕 쪽이 좀 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원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윗꼬리가 좀 깁니다. 네. 꼬리가 좀 길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설탕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대한제당 차트도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저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선을 지지대로 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5월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보니까 이 매물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인 강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라니냐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엘니뇨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제당 같은 이런 설탕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곡물, 원두, 그리고 원당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곡물은 조금 단기 관점으로, 그리고 설탕 쪽은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면 헤드라인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은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를 마련을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센티멘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펀더멘탈 서진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하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높을까 이렇게 봤더니 주가가 좋아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원전주들이 뭐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전기술 좀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릅니다. 한전 KPS, 한전산업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오르는 거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 4개 주식 중에서 가장 강하더라. 그래서 제 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띄고 있고 제 레이더에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게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이즈는 곧 끝날 거다. 왜? 뭐 여기서 뭐 노이즈가 계속 있어봤자 웨스팅하우스도 좋은 거 없고 우리나라도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체코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정도 가면은 체코 쪽에서도 좀 뭔가 수주 가시화가 될 건데 그 이전에 뭔가 이런 분쟁 요소는 다 잠재워 놓고 서로 간에 얼마를 가져갈 거냐를 이제 협정을 한 다음에 수주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메리츠 리포트에서는 투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 먹거리가 풍부하다.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뉴스 모멘텀, 수주 모멘텀이 나면서 주가가 좋은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이던스에 반영이 안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신한울 3, 4, 5개 얘기 말씀드렸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것도 주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두 번째 여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SMR 수주가 사상 최초로 이제 개시가 될 것 같다. 특히 미국 쪽이죠. 주 고객인 뉴스케일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주가 예상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리포트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가 수주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SMR, 가스터빈 여기까지도 이어가면서 수주의 흐름이 계속 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 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표 주가를 올렸었죠. 올렸을 때 원전 플러스 SMR 그리고 또 두산 밥켓의 지분가치 상승 이걸 다 곁들여서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쪽이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 영국, 핀란드 여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원전 시장에서 수주를 할 때 입찰해가지고 우리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가 자꾸 이렇게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국제 원전 시장 특히 수주를 할 때 지금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원전 수주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SMR 수주까지도 곧 나온다. 금년 안에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4월 17일 날 19,480원 찍고 쭉 밀렸다가 다시 원위치까지 왔죠. 그래서 2만 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근데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다 팔았다가 그 이상으로 지금 급하게 사들어오고 있다. 이걸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은 마지못해 지금 사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 상단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레이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단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PBR 보시면 23년 PBR은 1.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전기술이 4.8배 여기보다야 뭐 낮지만 1.2, 0.4 여기보다는 높고 절대적인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ROE를 대비해서 봐도 1.6배는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고 기대감도 형성돼 있어서 지금 PBR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목표 주가 보실까요? 최근에 2주 전부터 급하게 올라왔죠? 급하게 올라와서 지금 21,5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리율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21,500원이니까 괴리율 자체는 지금 10% 정도까지 이렇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괴리율이 더 좁혀질 수도 있고 뭐 주가라는 게 항상 목표 주가만 보는 건 아니니까 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분위기 좋은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서진 시스템 제가 웬만해서 안 가져오는 주식인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통신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되는 회사 아닌가 이런 얘기고 통신 쪽 분위기 안 좋은데 저 사람 저거 왜 가져왔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통신 얘기가 아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쪽으로 지금 사업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다른 통신 장비 관련되는 업체 행보와 다릅니다. 자, 주가 보시죠. 보시면 KMW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한 이름이죠. 어떻습니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뭐 그나마 견조한데 연초 대비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텔리안테크 통신 쪽 관련해서 한번 랠리를 보였다가 다시 원위치 왔죠. 자, 녹색입니다. 서진 시스템 밑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중에서는 최근에 이 혼자 좀 독이 청청하는 이런 분위기다.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1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리뷰를 썼던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겁니다. 네 번째에 보시면 ESS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 반이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성장이 더 본격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 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기존의 뭐 반도체 장비 쪽도 그렇고 통신 장비 쪽도 그렇고 매출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연결 기준으로 이 회사 최대 매출이 예상된다. 여기 별표죠. 여기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된다. 그런 거 보면서 주가는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다. 자, SK증권에서도 리포트 나왔습니다. 글로벌 ESS 업체들과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매출이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주가가 괜찮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3.5% 이렇게 올라왔고요. 외국인이 좀 사들어온 모습이죠. 외국인이 좀 팔아놨다가 사들어온 모습이고 기관도 약간 샀네요. 자, 역사적 밴드 보면 밑에 있습니다. 하단이죠. 크게 무리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지금 주목들이 많이 가서 서진 시스템 눈에 잘 안 띄지만은 금요일 날은 좀 눈에 띄게 뭔가가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ER 금년 기준으로 8.4배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국내 PER도 한 12.5배 정도 되니까 8.4배 나쁘지 않고요. 목표 주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대비 한 40% 정도는 상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서진 시스템 월요일 시작하는 우리 시장 장 전에 챙겨보면 좋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오늘 강관우 앵커와 함께 또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9에서는요.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 8에 이어서 증시 9까지 힘차게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